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대출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풀팩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의 저자 풀팩 강현옥 대표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풀팩님은 일전에도 저희 투미TV 한번 나와주신 적 있었는데 이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출연해 주셨다면서요? 네, 이번에 드디어 제 단독 저서 풀팩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종합 베스트셀러 2위,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대출 전략을 펼쳐야 하고 주의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스터디셀러가 될 수 있도록 대출의 기본부터 응용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전 사례들을 넣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점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하고 최신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도 그냥 은행 가서 네. 물어봐서 받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식으로 해야 제일 좋은 조건에 맞습니다. 이제 한도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내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또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는 나에게 가장 좋은 조건의 한도와 금리를 주는 은행이 내 주거래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거래 은행이 나에게 좋은 조건을 준다라고 생각할 때는 신용대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은행별로 조건이나 한도 그리고 상품도 모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대출 상품을 가장 유리하게 가져갈지 상담은 잘 해줄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좋은 조건이었는지를 분별하기가 주거래 은행에 갇혀 있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은행을 비교해 보시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조건의 은행 그곳이 주거래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용대출은 워낙 이제 급여이체라든지 그리고 그 은행이 내가 올해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CSS 점수라고 해서 그 점수가 올라서 내 금리를 조금 낮추는 효과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종류별로도 좀 달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내게 가장 좋은 조건의 한도와 금리를 주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거래 은행이 잘해줄 것 같긴 하지만 규제들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은행별로도 특정 대출들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좀 난해한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려 보고요. 주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DSR 이슈가 또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미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조금 있다가 한 7월인가요? 네. 그때 되면 또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네. 그리고 이렇게 도입되게 되면 대출은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좀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되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DSR 우리는 지금 2단계 시절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곧 7월이 되면 더 대출이 안 나오는 3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DSR이라는 것 자체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내 연봉으로 나누었을 때 1금융권에서는 40% 내로 들어와야 대출이 되는 거고 2금융권에서는 이 비율이 50% 내로 들어와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DSR이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대출 만기가 길면 대출이 많이 잘 나오고 그리고 소득이 높으면 차주의 상환 능력이 좋다 생각해서 대출이 잘 나오고 마지막으로 금리인데요. 금리가 낮으면 상환 부담이 줄어드니까 DSR에서는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산금리인 이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서 이 비율을 굉장히 불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비율 자체가 떨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왜? 가산금리가 붙으니까 대출 한도가 낮아지니까요. 이 스트레스 금리가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스트레스 금리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달리 붙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더 많은 스트레스 가산금리 1.2%가 붙어서 대출 한도가 더 안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SR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소득 대비해가지고 총부채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금리가 낮으면 이자가 낮으니까 그만큼 대출 한도는 더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최근에 안 그래도 금리가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한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금리, 가상 금리를 갖다가 도입하면서 한도를 옥죄고 있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금리가 하반기 가면 더 낮아질 거란 얘기들이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 DSR을 갖다가 3단계까지 도입하면 너네 대출 좀 그만 받아 라는 개념이다 정도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금융당국이 발표한 것이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대출 총량 파이를 가져가겠다. 즉 경상성장률 3.8% 이내로만 대출 총량을 늘려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처럼 이 대출이 내가 받고 싶을 때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과는 조금 다른 게 대출 총량 규제는 여전한데 월별 분기별로 은행들이 관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그리고 서민 실소유자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구조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연초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출 한도와 금리가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 은행마다 분기별로 월별로 대출 총량 한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 때는 모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1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의 변동금리 차주에게도 금리를 높여서 대출 한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는 모든 대출에 있어서 이 스트레스 금리가 부여되면서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이거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일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네. 생각보다 왕왕 오는 게 있어요. 네.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라고 해서 우리 실질 이자를 맞습니다. 납부하게 된 그 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대출 한도를 잡기 위한 이 DSR 계산에 있어서 이제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자를 더 내는 건 아닌데 네. 간혹 왜 이자를 더 내야 돼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얘기 한번 먼저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DSR이 적용됐을 때의 우리 한도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 나중에 3단계가 적용되게 되면 얼마 정도의 한도가 줄어들 건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연봉별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정리한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에 따른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나와 있고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30년 원리금 상환 변동형 주담대 4%를 받을 때 수도권에서 집 살 때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 1.2%를 적용했을 때 금액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연봉 3천만 원인 분은 DSR 40% 내로 들어오면 여기 이 노란색 부분이 1금융권 은행에서 최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고요. 이 DSR 50%는 2금융권에서 최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그리고 이 DTI 60은 정책자금 대출 때 받을 수 있는 한도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봉 3천만 원인 분이 1금융권 은행에서는 최대 1억 8천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DSR 40% 내로 들어온다라는 의미고요. 그럼 2금융권, 즉 카드사라든지 보험사,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등등에서 받으실 때는 2억이 넘게 나오게 됩니다. DSR 10%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봉이 낮으신 분들에게 좋은 대출은 사실은 정책자금 대출이죠. 왜냐하면 같은 연봉인데도 이 DTI만 보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2억 7천만 원이나 나오게 되니까 일반 은행권에서 받는 것보다 한 1억 원 정도가 더 대출 가능 금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봉 5천만 원 한번 볼까요? 3억 원 정도가 은행에서 나온다.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연봉 대비 한 6배 정도가 1금융권 은행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금융권에 가시면 3억 7천 정도 나온다. 한 7.5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책자금 대출이 한 4억 5천. 그러나 정책자금 대출에서는 대출 한도도 정해져 있고 주택가격 한도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4억 5천 5백까지는 나올 수 있으나 아마 대출 한도가 4억까지다라고 하면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이신 분들은 그 아래에 있다 네 가지, 그러면 정책자금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같은 연봉, 같은 소득, 같은 차주 조건에 있어서 대출 한도를 가장 좋게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봉 1억이신 분들은 그러면 한 6배 정도 대출 나올 테니까 6억 7백 정도 나오시고요. 2금융권에 가시면 7억 5천 정도 나오죠. 지금 수도권에서 집 살 때는 연봉 대비해서 다른 대출이 없을 때 1금융권에서는 6배 정도, 그리고 2금융권에서는 7.5배 정도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이 최저로 붙는 이 가상금리가
1.2%가 아니라 최저 1.5에서 최대 3%까지도 붙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말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가 붙느냐? 그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4, 5월경에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수도권에는 최저로 얼마의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3단계 때 붙이고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에서는 최하 금리를 어떻게 붙일 건지에 대한 발표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됐을 때 이 가상금리를 얼마로 잡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가면 가상금리 막 올려가지고 대출 한도가 반토막이 난다. 앞서서 한 6억 나올 사람이 네. 3억이 나오고 뭐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도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스트레스 DSR 2단계 때 수도권에서 집 살 때는 6배 정도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3단계 때 보니까 3억 5,200 정도로만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공포감에 휩싸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1억 원은 볼까요? 6배 정도니까 한 6억 700 정도 나왔었죠. 근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5억 8,700이 된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예측일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DSR 이거는 지금 1.2%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금리고요. 이제 최소 1.5에서 3% 정도가 붙을 거면 이것보다는 더 떨어질 수 있으나 아까 김재경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반토막이 나고 이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될수록 변동금리에도 당연히 인하 기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붙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를 좀 많이 붙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예상되는 한도보다는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는 하되 공포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도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억 단위가 바뀌고 이게 아니라 몇 천만 원 정도가 바뀌긴 하는데 여기서도 예측이라고 말씀하신 게 일단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DSR로 가상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하반기 가게 되면 대출 금리 자체도 좀 낮아지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었지만 대출 금리가 낮아진 부분과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제로다. 그럼 한도가 전혀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로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가산금리가 아무리 많이 붙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포심에 휩싸일 정도로 한도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는 하되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이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가계대출 문제를 갖다가 다시금 언급하면서 금감원에서 막 은행들 불러 모으고서 야 너네 대출 좀 제대로 관리 안 해? 막 이런 분위기를 또다시 조장하고 있잖아요. 작년 8월 달에 네. 금감원장님께서 야 너네 똑바로 해라 라고 하니까 네. 은행별로 자율 규제안들을 막 9월 달에 막 맞습니다. 폭탄처럼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이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네. 다주택자라든가 특수한 대출들에 있어서 네. 뭔가 안 나와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맞습니다. 가계부채 점검 회의가 매달 열리고요. 그리고 2월 말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그 내용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9일 날 정확하게 모이셔서 이때까지 1분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계부채가 그 총량 범위 내에서 잘 나갔는지 어떠한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월이 2월에 늘어간 그 폭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즉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4천억 정도만 증가했고 그 전달 2월에는 4조 2천억 원이 증가했었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증가 폭이 축소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증가는 했는데 그 증가 폭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1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핵심입니다. 다만 지난 2월 서울 일부 지역의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주담대 승인 물량은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이게 핵심이거든요. 옷소공이라고 표현을 하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묶이면서 그 전에 수요들이 일시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청 이제 거래가 일어났었는데 솔직히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던 부동산 시장들이 많이 온기가 퍼지고 열기로 가려는 순간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주담대 승인 물량이 이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주거 선호 지역이라고 표시를 해주셨죠.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지역별 4, 5월 중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즉 그때의 주담대 승인 물량은 이제 4월, 5월에 통계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예상보다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 바로 가계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3월 부동산 규제 재시행 이전 활발하게 이루어진 주택거래는 다소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통계에 반영되는 만큼 4월 이후가 이제 변곡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권도 더욱더 자율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은행 내부적으로 자율적 관리는 앞으로 더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작년 9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연말로 갈수록 대출을 줄이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줬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매수자, 매도인, 그리고 전세입자가 동시에 세팅되는 것들, 그리고 조건이 붙는 전세자금 대출, 이러한 것들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되는 은행을 찾아가서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고 한 11월, 12월에는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들이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가장 빈틈 은행으로 유명했던 게 사실은 SC제일은행이었습니다. 1금융권 은행 중에서 시중은행들은 다 막힌 것을 외국계 은행이었던 SC제일은행만큼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대출 그리고 후순위 담보대출 등도 다 열어줬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제일은행에 가서 받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제 금융기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대출에 대한 제한 사항이 SC제일은행도 3월 말부터 들어갔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제일은행도 금융권의 규제 범위 내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손품과 발품을 파셔야 나에게 가장 대출을 잘해주는 은행을 찾을 수 있는 환경으로 열릴 거고 앞으로는 그 문이 굉장히 좁은 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은행 여전히 있고요. 다주택자에게도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믿을 만한 대출 상담사나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가장 좋게 해주는 그 은행 한 곳 찾기 싸움에서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다 풀어주면 알아서 은행 찾아가 보면서 나한테 제일 좋은 한도, 금리 확인해 보면 되는데 네. 문제는 애초에 이런 특수한 제약 조건이 있는 대출들의 경우는 우리는 아예 대출 안 해줘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특정 은행은 다 해줘요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는 은행은 있지만 예를 들어 다주택자 대출은 풀어주는 은행이 맞아요.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나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냥 나 무주택자야. 반공제 같은 경우도 또 해주는 은행이 있고 안 해주는 은행이 네. 있다 보니까 한도가 더 많이 나오는 은행, 맞습니다. 덜 나오는 은행 네. 이게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대출 무슨 난수표냐고 딱 내 조건에 맞는 은행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대출도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전략이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별 분기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총량이 나갔다라고 하면 한도를 줄여야 되고 금리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또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 사항을 걸어놔야 이 총량 규제에 부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이번 달은 된다 해서 다음 달도 되리란 보장은 없고 또 맞아요. 이거 가계부채 점검 자료들 보다 보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서울 수도권의 주요 지역들 가격은 계속 뛰고 있는데 더욱 규제할 가능성도 높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힌트를 줬잖아요. 서울 주요 주거 선호 지역이라고 이렇게 딱 찍어줬고 이곳이 지금 풍선 효과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주담대 승인 물량까지 체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부가 찍어준 이 빈틈 지역이 입지력이 있는 곳이구나. 그러면 이곳에 내가 대출력을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또 네. 집값 안정되지 않을까요? 조금 뭐 대선 이유를 봐야 될까요? 라고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기다렸더니 대출 규제가 또 막힐 수도 있다. 네. 대출 해줄 때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대출은요, 여러분, 대출은 될 때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한도도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월별 분기별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정권에 따라서 또 그 대출 정책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되는 은행을 찾으면 있겠지만 나중에 혹시 어떠한 정권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요. 일괄적으로 다 틀어 막아버리는 그러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응하는 자세로 지금 될 때 만약에 내가 대출이 필요하다면 입지력이 있는 곳이다 라고 판단이 들면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계약을 해두시고 계약만 했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자설을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대출 총량을 잡아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계약 기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 때 내가 잔금을 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DSR 2단계 때 내가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2단계 대출 규제 적용을 받겠지만 문제는 대출 총량이 차버리면 그 은행에서 규정상으로는 DSR 2단계를 적용해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은행에 총량이 없어요.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잔금 전 최대 3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하셔서 승인 물량까지 따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이야 은행별로 자율 규제로 가는 게 현 정권에서는 그렇게 해왔었지만 우리 문재인 정권 때는 맞아요. 일률적으로 맞아요. 뭐 극단적으로 15억 초과는 애초에 대출 안 해주고 0 투가 이렇게도 지역에. 갔었으니까 이게 대출을 해줄 때 사실 이런 규제들은 사람들 다 좋아하는 지역들을 규제할 맞습니다. 거란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데 가고 싶다. 빠르게 움직일 것을 또 한번 대출로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점검 회의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허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5월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이 인하가 된다라고. 그리고 이 허그에서 6월부터는 소득심사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은행과 고객 사이에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해줘서 그 보증서를 100% 보증해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100% 보증이 아니라 90%로 보증만 해주겠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다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10% 정도는 대출이 안 나가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신용대출 형태로 돌릴 수도 있고 또는 금리를 높인다든지 지금과 같이 원활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80%까지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 6월이 되면 우리 허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용 점수만 어느 정도 되면 소득이 좀 없다 하더라도 좀 부채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DSR 보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실행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허그마저도 HF나 SGI처럼 소득 상환 능력 정도는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소득이 좀 부족하거나 거의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어려워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받기 좋은 시절도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투미에 나와서도 생애 최초의 특권을 놓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풀어드린 게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좀 주의해야 되고 지금 또 움직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개발 빌라도 생애 최초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1금융권은행에서 4%대 초반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3%대 후반 또는 우대금리를 받으면 3%대 중반 금리로도 지금 생애 최초에게는 특권을 주면서 한도도 많이 주고 금리도 낮춰주는 그러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김재근 소장님께서 여쭤봐 주셨을 때 생애 최초로 재개발 빌라를 구매를 했을 때도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가 되냐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그 프로세스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KB 시세 또는 이제 감정가의 70%까지가 생애 최초 최대 재개발 빌라에서 나올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인데요.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DSR 범위 내에서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일으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라면 13억 원 짜리를 살 때 전세 보증금 2억이면 12억 원의 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일으키면 내 초투가 확 줄어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대출 총량 규제로 들어오면서 이 재개발 빌라에 대한 주담대 담보 물건의 승인 범위가 사업 시행 인가에서 조합 설립 단계까지 내려가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물론
몇몇 은행에서는 아직도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담보물건으로 지금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은행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사업시행 인가 담보물건으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까지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지금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단계별로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네.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당연히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주담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관리처분 인가 전, 사업시행 인가 이후 단계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이거 곧 철거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초기 단계는 대출 좀 해주는데 이 기간의 폭이 점점점 줄고 있으니 정비사업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이제 생초도 문이 닫히기 전에 알아보자 라는 얘기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 같은 경우에도 규제 지역의 LTV 80%까지 열려 있어서 규제 지역에서 갭 투자가 가능했는데 지금 규제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버렸잖아요. 헬리오시티랑 파크리오에서 이 후순위 주담대를 이용을 해서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수요가 늘어났었는데 이제 그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버렸잖아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토어제로 묶인 구역은 실거주만 가능합니다. 즉 갭 투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이용해서 상급지 입성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내가 예전에는 될 것 같았던 대출들도 나중에는 안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 빌라에 관한 이 사업시행 인가까지 열려 있을 때 내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풀팽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대출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가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상황에 적합한 최대 한도, 금리 조건 찾고 싶을 때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대출 실행이 급하다, 그리고 가장 좋은 조건의 은행과 그리고 한도, 여러 가지 조건을 알고 싶다.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보셨을 때 내가 분명히 3.9%로 안내를 받았는데 막상 또 자설을 하러 갔을 때는 또 달라져 있을 수 있고 대출이 안 된다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와 같이 협약은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출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메일 보낼 때 투미TV를 보고 메일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 무료로, 그리고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항상 전화 상담은 무료고요. 특별히 우리 투미TV 상담자분들은 더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정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대출도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풀팽님의 상급지로 가는 대출력, 이 책을 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풀팩 강현옥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